희생과 책임,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는 불멸의 지침서, 인간의 대지, 앙투안 드 생떼쥐페리.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이 말, 인간을 제대로의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며 진정한 계급을 들려주는 이 말, 그가 해낸 것은 맹세 하나만 어떠한 짐승도 결코 해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 이 말이 내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겨울에 안데스 산맥을 비행하던 중 눈에 폭풍이 휩싸여 낙엽처럼 산속에 굴러 떨어지게 되었던 동료이며 친구였던 기요메가 그 폭풍과 추위 속에서 닷새 날 밤 동안 생명을 향해 사력을 다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생떼쥐페리가 한 말이다. 인간의 공의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삶을 향해 손을 뻗치는 것, 그것도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한 책임감 때문에. 생떼쥐페리의 그의 모든 책이 그러하다. 인간의 대지도 단순히 다른 소설들처럼 기승전결로 엮어진 줄거리가 있는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일기체로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우정으로 맺어진 동료들에 대하여, 비행기와 땅에 대하여, 또한 자신이 체험한 사막에서의 조난 사건에 대하여 깊은 문학적 통찰로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다. 어떤 짐승도 결코 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본 바로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록을, 그는 그 어떤 작은 움직임, 벌레의 발자국 같은 하찮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두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는 아이로프스탈 회사의 우편 비행기의 조종사로서 첫 번 비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다. 마침내 내 차례가 와서 상간실로 불려가는 저녁이 왔다. 그는 간략하게 말했다. 내일 출발일세. 사무실을 나올 때 나는 어린애 같던 자랑을 느꼈다. 새벽부터는 나도 승객에 대한 책임, 아프리카행 우편물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나는 외투깃을 세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통인들 속에 기어 내 젊은 열정을 산보시켰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그러나 새벽에 우편부대의 짐과 함께 그들의 걱정, 그들의 열정을 호려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저들의 희망도 내 손안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투에 몸을 푹 싸고 그들 가운데에서 보호자 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들은 내 염려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26살 난 청년이 생떼치피리는 사람들의 우편물을 전달해 주기 위한 이 직업에 이토록 대단한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을 가졌다. 직업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은 그의 전생을 간통하는 하두였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의무를 주어준 것도 아니구만.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완수한다. 1926년 당시 비행기는 오늘날처럼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 스페인의 구름바다 위를 나침반만 가지고 비행하는 것도 재미있지. 아주 운치가 있어. 그러나 기억해 두시오. 그 구름바다 밑은 바로 저승이라는 것을. 생떼치피리의 상관이 그에게 주의를 준 이 말이 당시 비행 사정이었다. 그 위에 아직 프랑스와 미국이나 남미 간의 항로가 개척되어 있지도 않았던 때였다. 비행기 자체는 또 어떤가? 툭 하면 엔진 고장이다. 어떤 부속본이 빠진다든가 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그야말로 비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다. 첫 번 비행을 하기 위해서 버스로 출근할 때 누군가 말했다. 네크리뱅이 간밤에 카사블랑카에 착륙하지 않았대. 아, 그래요? 되돌아왔나요? 감독관이 물었다. 버스 안쪽에서 누군가 대답했다. 아니. 그리고 1초 1초 시간이 감에 따라 이 아니라는 말에는 어떤 다른 말도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레크리뱅은 카사블랑카에만 아니라 어떤 곳에도 착륙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또 명백해졌다. 비행사들 사이에 이런 대화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그런데 상인의 편지 한 장이 정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생떼치피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비웃는다. 왜냐하면 진리란 안데스 산맥을 지나갈 때 자기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바로 그 진정한 그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 인간은 한 사람의 걱정거리나 전 세계의 걱정거리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떼치피리는 농부가 전기를 연장으로 삼던 비행기로 연장으로 삼고서 하늘을 경작하고 거기서 진리를 추수한다. 바로 그 직업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자기 혼자서 산악과 바다와 내부들과 더불어 자기 우편기를 두고 겨루는 것이다. 그리고 어엿한 하루길을 지난 후에 세계의 새로운 모습, 새벽에 그들에게 되돌아온 생명의 힘으로 산뜻하게 채색된 그 나무들, 그 꽃들하며 여인들 하며 미소들,
그들에게 보답하는 하찮은 것들이 콘서트,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이런 것들의 축제 속에서 비행의 보람을 맛보는 것이다. 함께 힘써 어려운 일을 해낸 후에야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만 이것은 그 어느 다른 선물보다 귀하다. 메르모츠는 미국 항로가 개통되던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티아고 사이의 부분을 조사하는 일가 사하라 사막 위와 안데스 산맥 위에 다리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통로를 찾기 위해 이루겠다. 그런데 사막 다음에 산악과 눈보라가 휘날리는 봉우리들, 폭풍을 앞둔 바이올렛된 절벽 사이에서 심한 역류들과 대항하게 되었다.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적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나올지 여부도 모른 채로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남들을 위해 해보는 거였다. 마침내 어느 날 이렇게 해보다가 그는 안데스 산맥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해발 4,000m의 절벽에 둘러싸인 고원 위에 얹힌 그와 기관사는 이틀 동안이나 탈주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다가 울퉁불퉁한 땅으로 곤두박질하며 다시 시도해 보기로 여러 번 위험한 밤을 거치면서 야간 비행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후에는 대양을 시험했고 이 시험 중에도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등의 어려운 끝에 유럽과 남미 간의 비행로를 개척했다. 다시 말하자면 사막과 산과 방과 바다를 개척한 것이다. 이렇게 일에 종사하기 12년 후 그가 남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던 중 짤막한 통신을 보내왔다. 그리고는 침묵이었다. 운명의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호소할 수가 없다. 우리의 동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이 그렇게도 자주 하늘을 경작하던 그 남대서양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했다. 메르모즈는 분명 자기가 한 일 뒤에 숨었을 것이다. 보리단을 잘 묶고 났으나 자기 밭에 들어눕는 타작꾼같이 아무도 잃어버린 친구로 대신할 수는 없다. 애동료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아무것도 그렇게 많은 공동의 추억, 같이 겪었던 위험한 시간들, 불화, 하해, 마음의 동료, 이와 같은 보배에 상당하지는 못한다. 어느 누구도 이런 오종의 표적들을 재건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메르모즈를 잃은 그가 배우는 교훈이었다. 생명을 건다는 이유 때문에,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가치 때문에 그들의 우정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단단히 맺어져 있었다. 어떤 직업이 위대한 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데 있는 것 같다. 참된 사치는 인간관계의 사치뿐이다. 생떼지피리는 인간의 대지의 맨 앞에 나의 동료 앙리 가요메 이 책을 그대에게 바친다라고 썼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요나단을 기리며 그토록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듯이 겨울에 안데스 산맥을 횡단하던 기욤에는 50시간이나 행방불명이 되었었다. 생떼지프리와 다른 동료는 닷새 동안 비행기로 온 산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함께 수색하자고 칠레의 상교들에게 말이 보았지만 지금은 겨울이요. 당신의 동료가 설령 추락할 때는 살았다고 해도 밤에는 살 수가 없어. 산꼭대기에서는 밤이 사람 위를 스쳐가기만 해도 얼음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니까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래서 동료들은 기욤의 시체를 두고 밤샘을 하며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들어와 외쳤다. 기욤매가 살았어. 그 짤막한 말. 나중에 병원 침대에서 새까맣게 타고 몸이 노파처럼 오그라진 채 물끄러진 가시가 같이 부어오른 검은 얼굴을 하고 비참해진 몸을 한 기욤매가 동상 걸린 두 다리를 죽은 시계추처럼 축 늘어뜨린 채 들려준 말. 내가 해낸 것은 자네에게 맹세하네만 어떠한 짐승도 결코 해낼 수 없는 그런 것이여라는 말의 의미를 생떼지피리는 폐부 속에 깊은 울림으로 알아들었다. 기욤매는 태풍 속에 나뒹굴어진 비행기에서 48시간을 기다리다가 태풍이 멎은 닷새 나흘 밤을 걸었다. 영하 40도의 추위에서 발과 무릎과 손에 피를 흘리면서 수직으로 깎아지른 벽을 따라 걷는 걸음이었다. 주인은 시시각각 그를 돌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온갖 유혹에도 버텨냈다. 사흘 나흘을 걷고 나면 잠 생각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생각했지. 내 아내가 만약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걷고 있으리라 믿을 것이다. 동료들도 내가 걷고 있으리라 믿고 있겠지. 그들은 모두 나를 믿고 있다. 그러니 내가 걷지 않는다면 나는 망할 자식이 되고 만다. 그래서 그는 걸었다. 그러나 한 번은 미끄러졌어.
눈 속에 배를 갈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을 단념했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희망은 없었어. 그런데 왜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끈기 있게 버티려 했을까? 두 눈만 감으며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눈꺼풀을 닫기만 하며 타격도 추락도 찢겨진 근육도 얼어붙는 추위도 항성처럼 끌어야 하는 무거운 삶의 짐도 더 이상 존재치 않게 된다. 나는 그렇게도 다정해진 세계 속으로 기분 좋게 미끄러져 갔다. 그런데 갑자기 정확한 세목들이 섞여들었다. 나는 아내를 생각했지. 내 보험 정사가 아내에게 공공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 그러나 보험이란 행방불명의 경우 법률상의 사망은 4년 뒤로 연기된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자기 앞 50m나 되는 곳에 있는 바위를 보았다. 그 바위에 자기 몸을 붙이고 있는다며 여름의 사람들은 그를 발견해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거기까지만 가자. 그래서 그는 누웠던 무거운 몸을 일으켜 그쪽을 향해 걸었다. 한번 일어서자 그는 이틀 밤과 사흘 낮을 걸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구조된 기욤에는 이렇게 말한다. 구조되는 길은 한 걸음을 내디디는 거야. 또 한 걸음. 우리들이 언제나 되풀이해서 걷는 그와 똑같은 걸음을 내디디는 거였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걸음. 어제 걸었던 바로 그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생태 지페리는 말한다. 그의 참다운 믿음은 거기에 있다. 그의 위대함은 책임을 느끼는 데 있다. 자신에 대한 책임, 우편가에 대한 책임, 그리고 기대하는 동료들과 가족에 대한 책임.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 그들의 고통 또는 기쁨을 지고 있다. 저가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새로 세워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책임. 거기에 그는 가담해야만 한다.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과는 무관하처럼 보이나 빈곤 앞에 수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료들이 얻은 승리에 대해서 자랑을 갖는 일이다. 자기 돌을 갖다 놓으면서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않다고 느끼는 일이다. 그 당시 사막은 보통 문명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다.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 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걷고 있던 길밖에는 알지 못했다. 길은 불모의 땅이나 바위나 사막을 피해왔고 인간의 필요를 따라 샘에서 샘으로만 가게 했다. 인간들은 잘 관계된 땅과 가성과 목장만을 끼고 돌면서 그 감옥의 모습을 오랫동안 아름답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비행기로 인해 인간은 구불구불한 땅의 길이 아닌 창공의 직선을 배웠다. 이제부터는 정든 굴종에서 벗어나고 삶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목표를 향해 기술을 돌린다. 그때서야 우리는 본질적인 토대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위와 모래와 소금의 토대이다. 비행사들은 비행기 창을 통하여 인간을 관찰하면서 우주의 척도로서 인간을 비판할 수 있게 된다. 비행기는 또한 그를 사하라 사막으로 데려다 준다. 그곳은 고독의 쏜냄새가 있고 겨울이 바람이 있으며 열대지방이 번쩍거리는 달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당장 총을 어깨로 가져가는 그런 지대이다. 얼어붙은 밤에 지붕도 없이 침대도 없이 이불도 없이 자야 하는 곳이다. 모래와 벽돌 사이에서 벌거숭이가 되는 땅인 것이다. 그러한 사막이 있기에 고향 땅에 있는 나의 집은 얼마나 놀라운 곳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산뜻하게 해준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우리 속에 포근한 것을 쌓아 올려주며 마음 밑바닥의 샘물처럼 꿈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어두운 덩어리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하여 생태지표리는 사하라, 나의 사하라여라 하고 그 사막을 그리워한다. 그 사막은 우리 안에 사막이 있음을 깨우쳐준다.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의 사막, 그것이 있음으로 하여 내 영혼의 갈증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곳, 우리가 불면의 영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리워함을 알게 해주는 곳. 사람들은 사막이 조용하고 적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가. 인간은 땅 위에서 많은 숨은 사수들을 위한 간역이다. 그곳은 불기순 모로인들이 언제든지 프랑스인 포로를 사로잡아 잔인하게 학살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딘가에서 진격 중인 습격 부대가 항시 생태지표리와 같은 불시자 비행사들을 노리고 있다. 생태지표리는 사막으로 둘러싼 지비쿠세서 모로코의 서남부에 있는 땅. 1927년 10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젊음을 보냈다. 집의 따스함이 멀어진 곳, 생명의 위험이 항존하는 곳, 바람과 모래와 별밖에 없는 적막함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이 싸워야 하는 곳에서 내가 이처럼 수도자의 생활을 하다니.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그 위험한 모로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당신들은 왜 나를 쏘겠다고 하지요? 생태지표리가 그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비행기도 무선도 문화포도
갖고 있지만 내 원래 이름은 모하메드 벤 나우승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빼앗고 인격을 침범하고 집을 빼앗은 이들로부터 노연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생테지피리는 그가 그렇게도 가기를 원했던 그의 집과 여인과 샘물의 놀이를 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모로인들과 치료한 협상 끝에 자기가 대부분의 값을 지불하고 동료들로부터도 1000프랑이랑 거금을 거둬 바르크를 자연히 되게 했다. 그것은 한 인간에게 그의 인간으로서의 위험을 돌려주는 일이었다. 그는 바르크에게 말했다. 자, 바르크 영감, 가서 한 사람이 인간이 되시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테지피리에게는 이것이 필생의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비록 가난에 찌들일지라도 자기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사랑을 받을 권리, 북쪽이든 남쪽이든 마음대로 갈 권리, 자기가 이래서 자기의 빵을 벌 권리 같은 이런 본질적인 재산들을 소유하는 것이다. 생테지피리는 또 태평양에서 배가 파손하듯이 사모 한복판에서 비행기 조난을 당한 적이 있었다. 지중해를 지나 나일강 쪽으로 날다가 거대한 구름을 만났다. 그 구름을 벗어나러 애를 싸면서 저 땅 아래에서 반짝이는 등대를 보았다고 생각한 순간 세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폭음을 들었다. 시속 270마일로 땅을 들이받았던 것이다. 생테지페리와 기관사의 프레보는 거기서 닷새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희망을 향해 팔을 뻗고 태양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갔다. 목이 탔다. 비행기가 모래에 처박힐 때 가솔린 탱크와 물저장고가 모두 터져버린 터였다. 그들은 박살이 난 보온병의 밑바닥에서 반 리터의 커피와 다른 것의 밑바닥에서 4분의 1리터의 백포도주를 찾아냈다. 또 약간의 포도와 오렌지 하나를 찾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것들은 사막에서 햇빛 아래로 5시간만 걸으면 흔적도 없어질 것들이었다. 밤이 왔을 때 1리터의 액체도 가족이 잊지 않게 되었다. 장렬한 태양 아래 사막에서 물 없이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아, 유감이다. 단번에 깨끗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을, 프레보는 단번에 죽지 못한 것을 원통해 한다. 그럼에도 밤이며 잠을 자고 아침에는 대책도 없이 걷는다. 왜 그런지 동북동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떼밭 아래로 걷던 그들은 커다란 호수가 있는 그림을 본다. 신기루다.
그 신기루는 때로는 약대들로, 때로는 다정한 아랍인들로, 때로는 요새들과 혁의 사원의 손탑들, 울창한 초목으로 나타나 그들의 눈을 어지럽혔었다. 밤이 되면 부서진 비행기의 잔해들을 모아 불을 붙였다. 불이 신호등이 되어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빌면서, 그러나 그 불꽃은 그 누구의 손길도 부르지 못한 채 사그러지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떼지피리가 한 일, 그것은 아내의 두 눈을 다시 보는 것이다. 이 눈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는 보지 않으리라. 어쩌면 그 눈은 생태서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다. 그 눈들이 한데 모여 그의 침묵을 나무란다. 대답한단 말이야. 온 힘을 다해 대답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에 마시지도 않고 60km를 걸었다. 이제 더 마실 것도 없다. 더 오래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일까? 시간이 강물처럼 나를 끌고 간다 해도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포레버는 운다. 나는 그 어깨를 친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건다. 걸렸으면 걸렸지 뭘 그래? 그가 대답한다. 내가 우는 것이 뭐 나 때문에 그런 줄 아나 봐. 포레버의 그 말이 생태스의 영혼을 때렸다. 그래, 정말 그렇다. 이 명백한 사실을 나는 알아차렸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때문에 우는 줄 아나 봐. 그래, 이것이 바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앞으로 곧바로 달리고 싶은 충동이 나를 사로잡는다. 저기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친다. 파산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역할의 이상한 뒷바뀜이기는 하나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었다. 나는 기꺼이 잠들련다. 잠만 들면 그 차이를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러나 저 멀리서 사람들은 외칠 그 부르짖으며 그 절망의 크나큰 불꽃들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이 파선들 앞에 두고 발짝 맡기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침묵의 1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학살해 간다. 참아, 우리가 간다. 우리들은 구조대원 있다. 생떼지피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며 자신이 그들을 학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은 자신이 난파자이면서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난파자들로 생각하는 사람.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해 비탄에 빠져
가슴을 태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수선하게 그 난파자들에게 달려가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 두 눈도 바짝 타버리고 목이 탓하고 혓바닥은 뻣뻣해지고 소리도 나오지 않게 되어버린 아침, 왜 어느인가 희망의 숨결이 바다 위의 돌풍처럼 그의 위로 지나갔다. 이제 막 그의 본능에 알려준 이 신호는 무엇일까? 정말이지 무엇이 일어나려고 하는 게 틀림없었다. 사막의 생기를 뛰어가고 있었다. 이 부재, 이 고요가 갑자기 강장의 소리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구조되었다. 아직 구조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모래에 찍힌 인간의 기적적인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랍인들이 그들을 구해 주었다. 그때의 감동을 생떼 지피리는 이렇게 말한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몸을 45도 가량 돌리기 시작한다. 그가 우리 쪽을 바라볼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우리에게 갈증과 죽음과 온갖 한량을 치워줄 것이다. 그는 45도를 돌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미 세계를 바꿔 놓는다. 그의 시선의 산보, 단지 그것만으로 그는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고 또 그가 내게는 신과 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는 그 아랍인을 통하여 모든 친구와 모든 적들이 자신을 향해 걸어왔기에 이제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적도 없어지고 말았다고 적는다. 그 한 사람 아랍인을 통해 생태 지표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시 하야한다. 이 생생한 체험을 통해 생태 지표리는 한 인간의 숭고함과 고귀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숭고함을 깨우쳐주기 원했다. 늪이나 벌레나 오직 같은 하찮은 것만을 생각하는 농장의 오리들을 깨워 대륙의 더 넓음과 큰 바닷바람의 맛과 해양의 지리를 알게 해주고 싶어 했다. 그들이 날개를 치고 나다리며 벌레들을 깔보며 날아가는 기러기가 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사람과 사람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결합되었을 때 그때만이 비로소 숨을 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쳐다보는 것이다. 우리는 한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이다.